네, 안녕하세요. EPS코리아 정성기입니다. 그 기본서 강의할 때 뵀었죠? 자, 이제 그 문제풀이 들어가는데요. 먼저 금융상품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 문제집 학습 포인트 그 이제 표가 있죠, 여러분. 이 금융상품 이제 16문제 출제되죠. 그 밑에 보시면 크게 이제 3개 파트가 있는데, 그 이제 은행이 취급하는 이제 금융상품 중에서 그 목적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도 있고, 또 목돈 마련 상품, 목돈이 됐을 때 이제 운용하는 상품, 그런 것들 다룰 거고요. 2장에 이제 집합 투자 상품, 펀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가 이제 출제가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이제 3장에 보면 이제 신탁하고 대출하고 외화예금,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한마디로 하면 이건 이제 암기 과목이니까 여러분, 이제 몇 번 반복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핵심 정리 문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핵심 정리 문제는 이제 문제도 풀면서 거기 이제 상세 설명, 해설을 다뤄놨기 때문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봐볼까요? 금융상품 선택할 때 있어서 가장 우선해야 될 이제 고려사항이 뭐냐, 이렇게 이제 물었죠. 거기 이제 5가지가 있는데, 이건 이제 다 고려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가장 우선 고려하는 것은 투자 목적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목적이 나와야, 투자 목적이 나와야 이제 기간도 설정이 되고, 흔히 이제 투자 3요소라고 부르는 거 이제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 이런 것들도 이제 고려하는 거죠. 네. 그럼 답은 2번이 되고요. 그 밑에 이제 해설이 있는데, 그 이제 수익성은 뭐고 안정성 그런 건 이제 쉬운 얘기니까 이제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자, 이제 2번 가보겠습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 이제 특징을 봐볼까요? 입출금이 이제 자유로운 것은 이제 저축성 예금이라고 한다. 이거 틀렸죠, 여러분? 저축성 예금은 이제 기간을 정하고 이제 예금하는 거니까 요구불 예금이라고 하는 거죠. 틀렸고. 두 번째, 별도의 예치 기간을 이제 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입출금이 자유롭기 때문에 유동성이 높은 거죠. 유동성은 높다. 금방 이제 돈을 찾을 수 있다.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낮은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수익성은 낮다. 유동성은 높지만 이제 수익성은 낮다. 돈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적이 자산 증식 목적보다는 투자 자금의 일시 보유 또는 이제 송금 등 이제 결제 목적으로 이제 주로 이용하는 게 이제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이다. 어려운 말은 없죠, 여러분. 이런 특징들 기억하면 되고요. 그 밑에 이제 해설이 있는데 그 종류들을 좀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 이제 종류 구분하는 게 나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게 이제 입출금이 자유로운 거예요. 보통예금, 저축예금, 당좌예금, 별단예금, 그다음에 이제 MMDA, 뭐 CMA, MMT, 뭐 MMF 이런 게 자꾸 이제 봐가지고 익숙해져야 되겠죠. 이런 것들의 수시 입출식 상품이다. 자, 우측에가 3번. 이번에는 이제 목돈 마련 상품을 봐볼까요? 목돈을 마련하겠다. 이제 종잣돈 마련한다. 그럼 이제 적립식 상품을 말하는 거죠. 적립식. 정기예금이나 정기예탁금 등을 말한다. 아니죠, 여러분. 정기예금은 목돈을 이제 운영할 때 활용하는 거치식 상품이죠. 대표적으로 적립식 그럼 정기예금입니다. 그러니까 1번 틀렸다는 겁니다. 정기예금, 정기예탁금이 아니고 대표 상품이 정기적금. 납입 형태에 따라서 적립식은 정액 적립식, 자유 적립식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고요. 요구불 예금에 비해서 이제 수시 입출식이 요구불이죠.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익성은 좀 높은데 유동성은 좀 떨어진다. 이제 상대적으로 이해되시죠? 자, 일정 기간을 정해서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만기가 되면 원금 이자를 받는 거다. 네, 매월 이제 불입하는 거 그게 이제 적립식. 신규 계약 시 계약 금액을 정해야 되는데 계약 금액이란 이제 만기에 수령할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총액이다. 그러니까 계약 금액이 이제 원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립식에서 이자까지 합산한 총액이다. 여러분 우리 적금 들 때 만약에 1,000만 원짜리 적금이다 그러면 원금 1,000만 원 나중에 받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이자가 붙어갖고 이제 1,000만 원이란 뜻이 되는 거니까 계약 금액이 1,000만 원짜리 적금을 들었다. 그럼 거기 이제 이자도 들어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합산한 총액이다. 매월 납부할 월부금 이제 산출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그러니까 3년 동안에 1,000만 원을 만들려고 그러면 매월 얼마를 이제 저축해야 되냐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예, 거기 이제 해설이 있는데, 예, 역시 이제 종류를 봐볼까요? 예, 적립식 상품 그러면 정기 적금, 대표적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금, 상호부금, 신용부금, 재형저축,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 이런 것들은 적립식이다. 그 밑에 여러분 이제 정액 적립식하고 자유 적립식이 있는데, 이 정액 적립식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정해진 시점에 정해진 금액을 따박따박 불입하겠다, 이렇게 약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액 적립식 1번 그 중간에 보면 납입 지연이나 선납이 발생한다. 이제 이걸 좀 기억하세요. 따박따박 불입하기로 약정을 했으니까 이제 제 날짜에 안 들어오면 이제 지연 개념이 있고 또 미리 들어오면 선납 개념이 있다. 이게 이제 이자 계산하고 그럴 때 이제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반면에 자유적립식은 그 개념이 없다는 겁니다. 형편되는 대로 이렇게 저축하는 거기 때문에 납입지연, 선납 개념이 이제 없는 게 자유적립식이다. 네, 4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목돈이 됐다. 그럼 이제 목돈을 운영해야 되겠죠? 예, 목돈 운영 상품. 흔히 이제 거치식 상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네, 일정 금액을 만기까지 예치한 후에 원금과 이자를 받는 거다. 예, 한 번에 목돈을 이제 예금해서 만기 때 원금 이자 받는 거. 자, 만기까지 예금을 유지할 경우에 비교적 높은 수준의 금리를 받는다. 아무래도 거치식 상품이 이제 이자율이 좀 높겠죠? 앞에 두 개보다. 그것도 맞고요. 세 번째, 만기 후에도 약정이자가 지급되기 때문에 만기 즉시 인출할 필요는 없다. 자, 이 말이 좀 틀린 표현인데요. 물론 이제 만기 후에도 이자가 붙습니다. 하지만, 예, 한 반 정도밖에 이자를 안 줘요. 절반 수준밖에 안 주기 때문에 약정이자에 빨리 찾아갖고 다른 데 또 저축하는 게 좋죠. 그거 틀렸습니다. 만기가 되면 이제 즉시 인출하는 게 좋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물론 이제 만기 후에도 이자가 붙긴 붙지만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붙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 중도해지 되죠, 여러분? 예, 급전이 필요하면 이제 중도해지 해야 되는데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건 뭐 상식이죠. 그리고 이제 이자는 매월 또는 이제 일정 기간 단위로 받을 수도 있고 만기에 한 번에 받을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이 거치식 상품은 가면 갈수록 어떤 게 많이 나와요? 한 번에 목돈 내놓고 연금 받듯이 이렇게 뽑아 쓰는 거예요. 다달이. 이자 명목으로. 이제 그것도 가능하다 이런 뜻이죠. 자, 역시 밑에 이제 해설 보시면 이 거치식은 이제 단기하고 장기 이렇게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단기, 장기 그러면 1년을 통상 이제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1년, 만기가 1년 이내짜리면 단기, 그 이상이면 이제 장기. 구분해서 저축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종류가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정기 예금, 예금이죠, 정기 예금, 정기 예탁금, 뭐 CD, RP, 표지금, 기여보험, 예, 이런 것들이 목돈이 됐을 때 이제 운용하는 상품이다. 나중에 이제 뒤에서 예상 문제 풀 텐데, 예, 그럴 때 이거 이제 상품들을 섞어놓고, 이 중에서 뭐 입출금이 자유로운 거냐, 또는 뭐 적립식이냐, 이제 이런 걸 물을 거예요. 네. 그럼 이제 4번까지 해서 기초 개념을 이렇게 이제 문제로 풀어봤고요. 그럼 이제 구체적인 상품 좀 봐볼까요, 여러분? 5번에 MMD. 이제 대표적으로 시험용으로 이제 중요한 상품들 보는 거예요. 자, MMDA가 이제 뭐죠, 여러분? 수시 입출식 상품이죠? 최종 잔액에 따른 차등금리를 적용한다. 예, 요게 이제 특징이 뭐냐면 금액별 차등금리를 적용해요. 그러니까 확정금리를 주는데 금액에 따라서 좀 차등한다. 1,000만 원 맡겼냐, 1억 맡겼냐에 따라서 금리가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기간에 따라서가 아닙니다. 예측 기간이 아니고 금액입니다. 금액. 최종 잔액, 그게 금액이 되겠죠. 저축기간, 최고 가입한도 제한이 있다. 이게 틀렸네요. 원칙적으로 뭐 기간이나 가입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틀렸고,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개인용, 기업용. 이렇게 이제 나누고요. 예, 그러면 어떨 때 쓰는 거냐? 이제 투자를 위한 대기자금이나 특히 이제 단기 목돈 운영할 때 유리한 상품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투자처가 불확실할 때 이제 그냥 돈을 그냥 보통 예금 통장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안 붙으니까 예, 이게 MMDA, 예, 여기다가 이제 돈을 넣어놓으면 조금 이제 이자가 붙는다. 단기 목돈을 운영할 때 이제 활용하는 거다. 그리고 또 이제 5번처럼 저축예금과 같이 각종 이체 결제 기능이 결합된 수시 입출식 예금이다. 이것도 넣었다 뺐다 하는 거죠. 수시 입출식.
예, 밑에 해설에 그 두 번째 점을 한번 봐볼까요? 예,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증권사에 이제 CMA라는 게 있죠? 자산운용회사, 펀드 MMF가 있죠? 또 이제 신탁 형태를 띠고 있는 MMT, 이런 것들이 이제 경쟁상품이라는 거예요. 예, 넣었다 뺐다는 이제 경쟁상품이다. 이 MMDA는 이제 예금자 보호도 받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6번. ELD 봐볼까요, 여러분? 주가지수 연동 정기예금, 그러면 그건 ELD 상품이죠? 이건 이제 정기예금이기 때문에 이제 목돈을 운용할 때 활용하는 거예요. MMDA는 이제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의 대표적인 거고요. 이건 이제 목돈 운용할 때. 흔히 이제 ELD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정기예금, 에쿼티, 링크드, 예, 이제 디파짓. 근데 요거는 이제 수익이 어떻게 나는 거예요? 이제 원금은 보장해 주고요. 그리고 이자를 주는 게 아니고 이제 주가 변동률만큼 추가로 주겠다. 이런 구조잖아요. 원금은 보장해 주고 그리고 주가에 따라서 이제 플러스 알파를 주겠다. 주가에 연동해서. 그게 ELD죠. 여러분 밑에 그 해설에 그 대표 수익 구조 그 세 가지 그걸 좀 보겠습니다. 이제 영어로 나가우 콜. 여러분 콜이라는 것은 주가가 올라갈 때 수익이 나는 거예요. 콜은 상승형이니까. 그래서 그것은 주가가 상승하면 이제 지수 상승하면 수익이 이제 발생하고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주진 않아요, 여러분. 원금을 보장해 주면서 주가 올라간다 그래서 한없이 줄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너가웃을 버는 거죠. 일정 지수 이상이 되면 이제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원금만 주거나 또는 이제 리베이트를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콜형이고요. 예, 풋형은 뭐예요? 반대죠. 주가 지수가 떨어질 때 이제 비례적으로 수익이 나는데 예, 배리어를 건드리게 되면 일정 지수 이하 하락하면 이제 무효 처리하겠다. 그 이상은 안 주겠다. 이런 뜻이죠. 또 이제 양방향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예, 대표적으로 이게 세 가지 구조가 있는데 위에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너가웃 콜형에 대한 이제 설명이에요. 너가웃 콜. 그럼 이제 올라갈 때 수익이 나는 거고, 그 배리어 이상 이제 초과 상승하게 되면은, 예, 이제 원금만 주거나 너가웃에 걸리니까 리베이트를 주겠다는 거죠. 자, 주가 지수 하락 시 원금을 보장하면서, 콜형 그러면 올라갈 때 주고요.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원금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하락할 때는 원금을 보장하면서, 맞습니다. 주가지수 상승 시 참여율을 적용해서 수익률이 정해지지만, 그러니까 이제 주가 올라가는 데 대해서 얼마만큼 수익을 줄 거냐, 그게 이제 참여율이죠. 똑같이 줄 거냐, 뭐 0.5배를 줄 거냐, 1.5배를 줄 거냐, 그게 참여율이잖아요. 적용해서 수익률이 정해지지만 주가지수가 사전에 정해진 일정 지수, 이제 배리어라고 표현하죠. 그 이하를 터치할 경우에는 그 이하가 아니고 여러분 콜형이면 그 뚫고 올라갈 때 무효 처리되는 거죠. 이상을 터치할 경우 이렇게 이제 바꿔야 되겠죠. 이하가 아니다. 그거 틀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효가 되거나 그럼 원금만 받는 거예요. 아니면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일종의 이제 위로금, 그게 이제 리베이트죠. 리베이트만을 받게 되는 수익 구조. 자, 문제를 이렇게 구성했는데 그럼 반대로 여러분 이 말을 주면 이게 그 세 가지 유형 중에 뭐냐, 이것도 이제 판단이 돼야 되겠죠. 그럼 너가웃 콜 구조다. 예, 7번 보겠습니다. 그 ELD가 여러분 이제 장기로 목돈을 이거 만기가 이제 통상 이제 1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장기 운영할 때 활용한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단기로 이제 목돈을 운영하는 상품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7번인데 대표적으로 CD, RP, 표지엄, 기업엄 이런 네 가지 상품, 이런 네 가지 상품이 단기로 이제 목돈을 운영하는 거예요. 후순위채는 아닙니다. 이번에 후순위 채권은 장기에 운영하는 겁니다. 장기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기 투자가 아니고. 예, 그래서 이제 답은 찾았고요. 거기 밑에 해설에 대표적으로 네 가지 있잖아요, 여러분. CD, 양도성 예금 증서를 얘기하는 거죠. 무기명이죠, 여러분. 이름이 없다. 무기명 정기예금 증서인데 이제 양도가 가능하다. 매매할 수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만기 때 액면만 주는 이제 할인식이라는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원금밖에 안 줘요. 이자를 선공제하고 싸게 사가지고 만기 때 원금 받는 그런 게 이제 할인식이죠. 그리고 이게 중도 해지가 되냐 안 되냐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CD는 은행이 발행하는데 은행 가서 중간에 돈 찾겠다 할 수가 없습니다. 중도 해지 불가. 그럼 어떻게 현금화해요, 여러분? 중도 해지를 못하니까 이거 이제 매매하면 됩니다. 내가 CD를 갖고 있으면 유통시장에서 그냥 매각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RP, 이 환매 조건부 채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일정 기간 경과 후 다시 환매할 거다. 이렇게.
환매할 것을 조건으로 고객이 매도하는 일종의 이제 저축 상품인데요. RP. 이건 중도 해지가 됩니다. 물론 이제 낮은 이율을 주지만 중도 해지는 가능하고요. 그다음 이제 표지엄. 어음 중에서 표지엄은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은행이. 자,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상업어음이나 외상매출 채권. 이건 이제 기업들이 발행하는 건데요. 기업들이 이제 상거래 목적으로 이제 발행하는 것을 은행이 이제 싸게 구입해 놨다가 그걸 기초로 액면과 이자율을 새롭게 설정해서 발행하는 약속어음. 이게 뭡니까? 그럼 이제 표지어음이고요. 이 중도해지 안 됩니다. 중도해지 안 되고. 그 다음 이제 CD는 기업어음이라고 표현하죠. 기업어음. 일반 기업이 이제 돈이 필요해서, 단기 자금이 필요해서 발행하는 건데요. 자기 신용에다 동그라미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담보를 끼고 발행하는 게 아닙니다. 발행자 자기 신용으로, 기업이 자기 신용으로 발행하는 이제 단기어음이다. 이것도 중도해지가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 네 가지 상품 중에서 이제 RP는 중도해지가 되고 나머지는 중도해지가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이제 현금화해야 된다는 거죠. 중간에 급전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현금화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한다. 어음 같은 경우는 뒷면에 배서해가지고 이렇게 양도하면 되는 거죠. 네, 이제 8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주택 청약 상품, 흔히 이제 입주자 저축 있지 않습니까? 내 집 마련 목적의 상품, 청약 상품 봐볼까요? 첫 번째, 금융기관별 상품별로 복수 가입이 가능하다. 여러분 그 2번 지문을 먼저 보시면 그 청약 관련 상품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청약 예금, 청약 부금, 청약 저축, 주택 청약 종합저축. 이렇게 이제 네 종류가 있는데 1번 틀렸죠, 여러분. 이거 중복 가입 안 되죠? 1인 1계좌입니다. 하나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복수의 가입이 가능하다. 이 말 틀렸네요. 자, 그리고 3번. 이 네 가지 상품이 있긴 있는데 현재는 뭐만 판매된다? 주택 청약 종합저축. 종합자 들어가는 거. 청약 종합저축 이것만 지금 가입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신규 가입이 중지됐다. 그러면은 우리 주택 청약 종합저축 이제 그거 중심으로 시험에 대비하면 되겠다. 네 번째, 이 주택 청약 종합저축은요. 국민인 개인,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 동포, 외국인 거주자 다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거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해요? 그 실명의 개인이면 다 가입이 가능하다. 신분증 제시하고 그래서 확인만 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종합저축. 만능 청약통장이라고 처음 나왔을 때 그런 표현을 썼었잖아요. 네, 다섯 번째. 그래서 얘 가입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민인 개인은 거기 이제 4번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개인 같은 경우는 실명 확인 증표, 뭐 주민등록증 같은 게 있어야 되고, 재외동포는 국내에 이제 거주하고 있다는 이제 신고증, 거소 신고증. 외국인 같은 경우는 외국인 등록증, 이런 이제 신분증을 제시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확인이 되면 다 가입할 수 있다. 외국인 거주자까지도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 이렇게. 자, 그러면 그 네 가지 중에서 지금 주택 청약 종합저축 그것만 판매 가입할 수 있으니까 이제 9번을 통해서 이 상품의 이제 특징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주택 청약 종합저축. 자, 실명의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이게 맞는 겁니다. 뭐 만 몇 세 이상이 가입한다. 또 뭐 세대주만 가입한다. 이런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은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가 있죠. 나이도 체크 안 하기 때문에 그거 맞고요. 또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 그러니까 민간회사가 짓는 아파트라든지 또 정부가 공급하는 아파트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모두 청약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 매월 2만 원에서 50만 원 범위까지 납입하는 적립식 형태다. 특징이 적립식 형태라는 거예요. 한 번에 거치식, 목돈 넣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제 적립식이다. 그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적용이율이나 이제 지급 방법, 이것도 이제 이자를 줍니다. 근데 이것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통상 여러분 이제 이자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죠. 근데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법정 이율이 있어요, 여러분. 4번 틀렸다는 겁니다. 은행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해설을 달아놨지만, 우리나라 이제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거예요. 국토부 장관이 정해서 이제 고시한다. 법정 이율이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 틀렸고. 이 상품은 다섯 번째, 별도의 만기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제 뭐 만기 개념이 없고요. 가입해서 입주자로 선정될 때까지가 그냥 만기라고 보시면 돼요. 입주자로 이제 선정될 때
청약이 돼가지고 입주자가 이제 입주할 때까지를 계약 기간으로 하는 거다. 특별히 만기를 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 그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거기다가 약간 보충하는 게 거기 이제 출제 포인트 그래서 이제 해설을 좀 달아놓은 거거든요. 예금자 보호가 안 된다 그런 뜻이고요. 종합저축은 예금자 보호가 안 되고요. 소득공제 혜택도 일부 받을 수 있다. 모든 가입자가 다 소득공제 혜택 받는 건 아닌데 일부 무주택 세대주라 그러면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뭐 꼼꼼하게 뭐 40% 뭐 240만 원 한도에서 40% 뭐 이렇게 다 알아두시면 좋지만 일단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이 정도. 다음에 이제 채권을 봐볼까요, 여러분? 채권 상품. 채권 상품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채권은 투자 상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금으로 보지 않고요. 이제 투자성이 있다. 그래서 예금자 보호가 안 됩니다. 투자 상품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일단 예금자 보호 다 안 됩니다. 채권은. 1번 맞고. 그리고 채권은 만기가 길어요. 물론 이제 단기채도 있지만 주로 이제 장기 채권이 많기 때문에 장기로 목돈을 장기로 운영할 때 적합하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단기 운영하는 상품이 아니고 장기. 또 세 번째,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 5년이 아니고 기억나세요? 10년이죠. 10년 이상 장기 채권. 그러니까 이 채권 자체가 내가 투자하는 채권이 만기가 10년 이상짜리면 10년 이상짜리 장기 채권은 이자 소득에 대해서 이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고 거기서 빠지겠다는 거죠. 따로 이제 세금 내고 끝내겠다. 그게 이제 분리과세인데 10년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 이제 채권이니까 우리 이제 채권이란 과목 뒤에서 이제 또 있지만 이자 지급 방법에 따라 할인채, 복리채, 이표채 이런 게 있죠. 할인채는 만기 때 원금만 받는 거고요. 복리채는 만기 때 원금 이자를 받는데 복리 이자를 주겠다는 거고요. 이표채는 중간중간에 이자를 주고 만기 때 이제 원금을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하면 된다는 거예요. 5번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것들이 있다. 후순위채,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이제 산금채, 중소기업은행의 이제 중금채, 교재 이런 것들이 실려 있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상품이다. 근데 이게 다 만기가 길어요, 여러분. 장기 운영하는 거다. 자, 11번에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 ISA를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시험에 나올 거예요, 여러분. 현재 판매되는 상품 중에서 세제 혜택 주는 대표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제도가 많이 달라져서 투자자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달라졌죠. 출제될 가능성이 100%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잘 챙겨놔야 되는데 ISA, 우리말로 이제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 이 특징이 뭡니까? 거기 출제 포인트 첫째 줄만 먼저 봐볼게요. 첫 번째 점을 봐볼게요. 이 ISA는 하나의 통장 안에 여러 상품을 담아서 운용하는 거잖아요. 하나의 통장 안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예금도 담을 수 있고 펀드 이런 투자상품도 담을 수가 있죠. 운용한 후 통산손익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받는 상품이다. 이 통산손익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이냐면 따로따로 과세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A라는 상품하고 B라는 상품에 따로따로 이렇게 투자를 했다고 쳐봐요. 근데 여기서 수익이 100 발생했어요. 여기는 이제 손해가 났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하게 되면 별도로 과세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100 수익에 대해서는 이제 세금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 100이 과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세금이 안 나가지만 그런데 여기 이 계좌에 ISA에 이 두 개를 다 담았다. 그러면은 이 두 개를 합해갖고 그러면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면 통산하니까 수익이 50이잖아요. 그럼 이게 과표가 되는 거예요. 그럼 100에 대해서 세금이 나가는 거하고 50만 세금 내는 거하고 확실히 다르죠. 이 통산한다는 게 이런 뜻입니다. 따로따로 하지 않고. 그래서 좋다는 겁니다. 그거 외에도 또 일정 부분 비과세 혜택을 주고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는 또 저율과세 하잖아요. 자, 문제를 통해서 볼게요. 일단 여러분 이제 ISA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신탁형하고 일임형. 요건 이제 뭐냐면 계좌에 담는 상품들을 누가 선택하냐 이거예요. 신탁형은 투자자가 직접 고르는 겁니다. 투자자가 이거 담을게 이렇게. 투자자가 직접 종목을 지정해서 운용 지시하는 형태가 뭡니까? 그럼 이제 신탁형이고요. 근데 이제 투자자가 잘 선택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임하면 되죠. 일임이면
전문가 운영의 재량권을 보유하는 형태다. 전문가가. 그러니까 금융기관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럼 금융기관이 이 투자자 성향을 분석해서 적합한 걸 이렇게 권해요. 그걸 이제 일임형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이제 가입 자격에 따라서 순이익의 일정 한도까지 이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200만 원, 400만 원 두 가지 유형이 있죠? 비과세 하는 게. 그거 이제 뒤에서 또 문제를 통해서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 가입 자격에 따라 이렇게 다른데 초과분은 9.9% 세금 내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일반 과세율이 15.4%거든요. 그렇죠? 주민세 포함해서. 근데 얘는 9.9% 세금 낸다. 다섯 번째, 매년 손익을 정산해서 과세 금액을 확정한다. 매년. 틀렸죠? 좀 전에 이제 봤는데, 이게 이제 의무 가입 기간이 이제 3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3년 내에 돈을 찾게 되면은 세금을 과세하고요. 3년 이후에 이렇게 찾게 되면, 그건 이제 전체 손익을 통산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적용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년 확정되는 게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돈 찾을 때. 아시겠죠? 그때 확정이 되는 거예요. 거기 점 4가지 그거 이제 보시는데요. 이게 두 번째 점에 보면 이게 올해 이제 조건이 달라졌어요. 작년하고 올해 달라진 게 뭐냐면 확대된 겁니다. 그래서 만 19세 이상 거주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요. 확대된 거고요. 다만 그 가로에 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라는 건 부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혜택을 주지 않겠다. 거기에 해당하지만 않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점에 보면 계약 만료 후에 이제 돈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찾은 돈을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 계좌로 또 옮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후에 대비하는 게 연금 계좌죠. 그쪽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이런 조건들을 갖고 있는 게 ISA. 잘 챙겨두시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그 은행 이제 대표적인 상품 봤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12번부터가 이제 집합투자 상품이에요. 이제 펀드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펀드를 집합투자 기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본시장법에서 영어로 쓸 수 없으니까 집합해서 투자하는 기구. 영어로 펀드. 그러면 집합투자가 뭘 말하는 거냐? 펀드는 여러분 여러 사람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합이 되려 그러면 문제 보는 겁니다. 반드시 이제 2인, 1인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합 그러면 이제 2인 이상은 돼야 된다. 투자자가 2인 이상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소액 자금을 여러 사람으로부터 모아갖고 공동 투자하는 게 여러분 집합 투자죠. 공동 투자한다는 특징이 있고 또 누가 이번에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투자자를 대신해서 이제 대행 투자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펀드는. 대행 투자, 그래서 간접 투자다. 또 실적 배당 상품이다. 그래서 실적 배당 원칙에 따라서 운영에 따른 손익이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여러분 실적 배당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익이 났든 손해가 났든 다 투자자가 떠안는다는 겁니다. 귀속된다. 또 자산운용회사, 이제 펀드 운용하는 데가 자산운용회사잖아요. 신용도에 따른 자산보관 관리의 위험성이 크다. 자, 이거 틀렸습니다, 여러분. 이 펀드는요, 이제 안전성이 큰데, 그 펀드 재산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펀드 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게 자산운용회사가 아니에요. 자산운용회사에 분리돼갖고 수탁회사에서 보관 관리하죠. 이걸 법적으로 이렇게 띄워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산운용회사가 파산해도 펀드 재산, 고객도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걸 분리해놨기 때문에. 그럼 어디서 보관한다? 수탁회사가 보관 관리하죠. 그래서 위험성이 큰 게 아니고요. 안정성이 높은 겁니다. 자산 보관 관리의 안정성이 높다. 이렇게 바꿔야 되고. 또 펀드는 분산 투자하는 거죠, 여러분. 분산 투자를 위해서 해가지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리고 투자자로부터 일상적 운영 지시를 받지 않는 운영의 독립성을 갖는다. 이런 특징들, 이런 걸 이제 집합 투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펀드에 투자하면서 여러분 간섭할 수 있습니까? 내 돈을 어디에 투자해라 이렇게 지시 못해요. 투자자들은 운영자가 그냥 자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운영의 독립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뭐 쉬운 얘기지만 다시 정리해 보면 그냥 키워드만 이렇게 보면 집합 투자 또는 이제 펀드는 무슨 특징이 있냐 보면 공동 투자한다. 전문가가 운영해주는 그래서 이제 대행 투자 그리고 실적 배당 상품이다. 자산 보관 관리의 안정성이 높다. 위험하다가 아니고 분리 보관하기 때문에 그리고 운영의 독립성이 있다.
간섭을 못한다, 투자자가. 자, 13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금융투자상품, 펀드도 일종의 금융투자상품이죠. 투자란 말이 들어가면 뭐예요? 원금 손실 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투자성이 있다. 원금 손실 난다. 근데 거기 해설을 먼저 보시면 우리가 이제 금융투자상품은 그러면 투자 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또 이제 두 가지로 분류하죠. 증권하고 파생상품. 증권은 이제 원본만 손실 나는 거죠. 투자 원금 한도 내에서만 이제 손실 보는 게 증권이고, 증권을 우리 이제 법에서는 6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죠. 그다음 이제 파생상품은 원본 초과 손실이 난다는 거죠. 원금만 손실 나는 게 아니고 돈이 또 들어가고 또 손실 보고. 파생상품은 우리 또 별도의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선도, 선물, 옵션, 수화. 이런 것들이 파생상품이죠. 자, 이제 위에 문제는 뭐예요? 그 5가지 그 영어로 된 상품. 이게 이 중에 이제 금융투자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거 찾는 거잖아요. ADR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DR이라는 게 붙으면 이거 국가 이외의 국가, 다른 나라에서 발행하는 증서거든요. 다른 나라에서. 이게 법적으로 증권예탁증권입니다. 거기 이제 해설을 달아놨으니까 참조하시면서 ADR, 이렇게 DR이란 말이 붙으면 이게 법적으로 증권예탁증권이에요. 증권이에요, 증권. 그러니까 투자상품이에요. ELB는 원금 보장형 이제 주가 연동 상품인데 ELB 그 B자가 본드잖아요. 이거는 채무증권이에요. 채무증권. 그다음 이제 ELS 이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이 결합된 증권이다. ELW도 파생결합증권. 다 이제 증권으로 분류되니까 투자성이 있는 거예요. ELD가 답이죠, 여러분. ELD는 주가 연동 정기 예금이란 말이에요. 은행이 판매하는 ELD는 예금 성격을 갖고 있어서 이것은 투자 상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렇게 이제 유사하게 이렇게 영어가, 스페링이 이제 비슷한 상품들이 있는데 이걸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제 14번 보겠습니다. 밑에 그 표를 먼저 봐볼까요? 우리 자본시장법에서 보면 펀드를 5가지를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죠? 투자 대상 자산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세로 방향에 보면 투자 자산이 이제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실물자산, 특별자산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있을 때 어디에 주로 투자하냐에 따라서 5가지 펀드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MMF란 펀드 아시잖아요. 단기 금융펀드. 이 MMF는 반드시 증권에만 투자해야 돼요. 그 중에서도 주로 채권에 투자를 하죠. 증권 중에서도 채권. 나머지 파생상품이나 부동산, 실물자산 이런 데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기억하시고요. 나머지 4개의 펀드,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은 어떤 자산이든 다 투자할 수 있어요. 꼭 어디에만 투자해라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다만 세가를 나눌 때 그 비율이 50%죠. 증권펀드는 증권의 절반 이상, 50% 초과해서 이제 투자하면 증권펀드가 되는 거고, 부동산 펀드는 이제 부동산이 절반 이상이다. 투자 대상 자산의 절반 이상이 부동산이면 이제 부동산 펀드가 되는 거고, 특별자산도 마찬가지죠. 특별자산의 50% 초과해서 운영하면 나머지는 아무데나 투자해도 상관없는데 절반 이상이 이제 뭐냐. 그렇게 3가지를 이제 색깔을 나누는 거고, 혼합자산 펀드는 비율 제한이 기본적으로 없죠. 이것저것 다 담을 수가 있어요. 자, 이해되셨죠? 그럼 14번 문제는 그걸 물은 거란 말이에요. 거기 첫째 줄 끝에 보면 혼합자산하고 MMF 5개 중에서 요걸 제외한 나머지 3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50%잖아요, 여러분. 50% 그 비율 갖고 3가지를 이제 유형을 나누는 거다. 15번 봐볼까요? 자, 펀드, 집합투자기관 펀드죠. 법적 형태에 따른 이제 자본시장법상 설정이 불가능한 것은, 이것도 해설을 먼저 봅니다. 우리 이제 펀드를 설정할 때 이제 법적 형태 또는 유형이라고 표현하는데 크게 이제 3가지 형태로 펀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신탁형, 회사형, 조합형. 신탁형은 딱 하나 있습니다. 투자 신탁이라고 부릅니다. 투자 신탁. 이 펀드예요, 여러분. 신탁이란 상품도 있지만 투자 신탁 그러면 이거는 일반적인 신탁 상품이 아니고 펀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회사형은 또 3가지 회사 형태로 이렇게 펀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투자회사, 이게 이제 주식회사 형태고요. 유한회사, 합자회사. 조합도 2가지가 가능해요. 합자조합, 익명조합. 그래서 여러분 15번 그 문제 답을 찾으면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거 이런 뜻이잖아요. 이번에 그 한명회사 형태는 펀드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회사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한명회사라는 건 이제 무한 책임지는 사원이 있는 거예요. 무한 책임.
회사 문제가 생길 때 누군가 무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펀드 운용자한테 무한 책임지라 그러면 누가 운영하겠어요? 예, 그래서 이 구조는 이제 만들지 않겠다. 왜냐면 펀드는 실적 배당이고 이제 손실 나도 그냥 죄송하다 하면 끝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참고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법적 형태가 있는데 우리나라 펀드는 제일 많은 게 신탁 구조인 투자 신탁이에요. 이게 1등이고요. 그 다음이 투자 회사입니다. 이 주식회사 형태인데요. 요 두 개가 다예요. 우리나라 펀드는. 나머지는 아직 이제 설립이 안 돼 있고요. 그냥 미리 판만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1등, 이게 2등 형태다. 이렇게 1등, 2등. 근데 1등하고 2등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자, 이제 16번. 일반 투자자에게 우리가 이제 그 투자 상품 투자자를 갖다가 법에서는 일반 투자자냐 전문 투자자냐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나누죠. 그중에 이제 일반 투자자는 이제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 권유 준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 얘기입니다. 금융상품 투자를 권유할 때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냥 뭐 상식적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투자자 이해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으로 설명한다. 이건 말도 안 되죠, 여러분. 투자자 이해 수준을 고려해서 거기에 맞게끔 설명을 해줘야죠, 여러분. 상품 설명을 할 때. 초등학생하고 예를 들어 뭐 대학생하고 똑같이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그거 틀렸고. 자, 투자자가 주요 손익구조, 손실 위험을 이해하지 못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게 이제 뭐 손익구조라든지 이제 위험 이런 걸 설명하는데 그러면 투자 권유를 중단하라는 겁니다. 이해를 못할 때는 집요하게 설명하지 말고 일단은 중단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투자자가 서면으로 수령 거부를 요청한 경우 투자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 상품마다 이게 투자 상품은 투자 설명서가 있습니다. 이거 교부해야 됩니다. 이게 의무입니다. 교부, 설명 다 의무 조항이에요, 여러분. 설명돼야 되고 교부돼야 돼요. 그런데 투자자가 안 받겠다 그러면 안 줘도 된다는 거죠. 뭐 서면만이 아니고요. 이제 근거만 남기면 돼요. 뭐 녹취를 해도 되고 뭐 방법은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서면이라는 거예요. 거부할 때는 교부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투자 목적, 재산 상황, 투자 경험 이런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투자자 정보예요. 이걸 파악해서 이제 적합성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 여러분 이제 투자 상품은 적합성 원칙 있죠? 투자자한테 적합한 걸 권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투자자한테 적합한지를 어떻게 알아요? 정보를 파악해야죠. 그 투자자 정보 대표적인 게 그 세 가지라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재산이 어느 정도 되냐? 경험은 얼마나 되냐? 이런 것들을 이제 설문을 통해 가지고 파악을 해서 그 고객 성향이 나오면 거기에 적합한 상품을 투자 권유해라. 그게 적합성 원칙. 맞죠? 또 투자 권유를 하지 않고 파생 상품 그러면 여러분 또 무슨 원칙이 있죠? 적정성 원칙이라는 걸 적용해야 돼요. 투자 권유를 하지 않고 파생상품 등을 판매할 때 이 파생상품 등이란 말이 나오면 이 파생상품 위험이 크잖아요. 그래서 적합성 원칙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 또 한번 걸르는 적정한지 그 적정성 원칙도 반드시 적용해야 됩니다. 적합성과 적정성은 다른 편이에요. 그럼 밑에 이제 그 답은 지금 1번이 틀렸다는 거죠. 밑에 그 해설을 보면 일반 투자자 보호제도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일반 투자자한테 반드시 적용하라는 겁니다. 전문 투자자는 적용 안 해도 돼요. 근데 일반 투자자일 때는 반드시 적용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다? 좀 전에 본 투자 설명서 교부 설명 의무라는 겁니다. 교부 설명 의무 조항이고 두 번째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라는 겁니다. 이것도 봤죠? 그 다음에 적정성 원칙은 모든 상품에 적용하는 게 아니고 투자 권유를 하지 않고 파생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투자자 정보를 파악해야 돼요. 왜냐하면 적정한지를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데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려고 그러면 정보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자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 파생상품 등은 판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아까 대표적으로 그런 정보를 파악한 다음에 해당 파생상품 등이 투자자에게 적정한지 그거를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적정하지 않으면 고객님 적정하지 않아요. 이렇게 알리라는 겁니다. 이때는 판매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경고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게 적정성 원칙. 그냥 파생상품 등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파생상품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이 적정성 원칙 적용해야 돼요. 자, 17번. 이번에 이제 부당 권유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당연히 부당 권유하면 안 되겠죠?
부당한 투자 권유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밑에 해설을 먼저 봐볼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시험에서 이제 주로 나오는 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고객 요청 없이 방문, 전화 등 실시간 대화를 이용해서 장외 파생 상품, 장외에다 동그라미 있어요. 투자 권유하는 행위는 부당 권유 행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이 원치 않는데 예, 전화 걸거나 또는 이제 방문해가지고 좋은 상품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모든 투자 상품이 아니고 장외 파생 상품에 한해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외 파생이 이제 위험이 제일 크죠. 파생 상품 중에서도 장외가 이제 위험이 제일 커요. 그것은 이제 하지 마라. 하게 되면 부당 권유로 보고요. 다만 증권이나 장외 파생 상품을 해도 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투자 권유를 받은 고객이 이제 이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투자 권유를 한참 이제 했는데, 아우, 다음에 올게.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예,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권유를 계속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흔히 이제 이걸 재권유 금지 이렇게 표현하죠. 재권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그럼 언제 재권유 가능한 거냐?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 여러분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 그러면 대표적인 게 변액보험이잖아요. 예, 변액보험은 바로 재권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당 권유로 보지 않아요. 여러분 보험 상품 한번 그 보험 설계사분들이 판매할 때 한 번에 딱 계약이 체결됩니까? 계속적으로 찾아가고 방문하고 막 이러면서 설명하고 그래야 하나 이제 계약 체결되기 때문에 이거는 허용해 주겠다. 또 두 번째 1개월 기억해야죠. 1개월 후에 다시 권유하는 것은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부당 권유로 보지 않고요. 1개월. 예, 그 즉시 다른 종류 상품 권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똑같은 상품을 재권유하면 안 되고요. 다른 종류의 상품. 그럼 어떤 게 다른 종류의 상품이냐? 그럼 A 펀드, B 펀드 이런 게 다 다른 거냐?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그게 이제 그 유형들이 있는데 우리 이제 거기까지는 교재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자, 요 정도 보고 예, 17번 이제 답을 찾아보죠. 예, 다음 중 부당 권유 행위로 보는 것은 이게 부당 권유냐 아니냐 이거죠. 자, 고객 요청 없이 방문, 전화 등 실시간 대화를 이용해서 증권을 투자 권유하는 거. 자, 증권은 부당 권유 아니라 그랬죠. 두 번째, 똑같이 예, 실시간 대화 방법으로 장외 파생 상품 투자 권유. 이것도 부당 권유 아닙니다. 장외 파생 상품 권하는 게 부당 권유죠. 세 번째, 투자 권유를 받은 고객이 이를 거부한 지 10일이 경과한 후에 다시 권유하는 거. 이거는 예, 부당 권유에 들어가는 거죠. 1개월이 지나야 이제 부당 권유로 보지 않는데 10일밖에 안 지났으니까. 그럼 답 3번. 이건 부당 권유에 들어가는 거고요. 네 번째, 투자성 있는 보험 계약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투자 권유를 계속하는 거. 이거는 허용한다 그랬고요. 투자 권유를 받은 고객이 이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 상품을 바로 권하는 거. 이것도 허용되는 겁니다. 네, 이제 18번. 다시 이제 펀드로 돌아와서 예, 펀드 여러분 이제 가입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제 펀드는 판매 수수료나 판매 보수를 이제 붙여요. 그래서 이제 판매 수수료하고 판매 보수, 이 판매 회사 관련해서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펀드, 요걸 명확히 구분해야 되죠, 여러분. 자, 문제를 통해서 구분을 해볼게요. 이제 수수료라는 것은 판매 수수료는 투자자가 내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로부터 이제 직접 취득하는 개념이고요. 판매 보수는 펀드에서 자기도 모르게 매일 빠져나가는 게 보수예요. 보수는 일종의 이제 그 수고비고요. 수수료는 이제 설명에 대한 대가, 그걸 받겠다는 건데, 예, 투자자가 부담하냐, 펀드에서 취득하는 거냐, 펀드에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 그 차이가 있고, 그러면 이제 얼마까지, 몇 퍼센트까지 부과할 수 있냐, 이건 이제 상한선을 제한을 두는 거예요. 판매 수수료는 판매나 환매 금액의 2%입니다. 2%. 공모펀드 같은 경우는 2% 이상 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보수는 2%가 아닙니다. 1%입니다. 보수는 보수적으로 매일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상한선이 더 낮습니다. 1%입니다. 예, 그거 기억해야 되고, 연평균가액의 1%로 바꿔야 되고, 그리고 수수료는 일회성이에요, 여러분. 부담 방법이 투자자가 펀드 가입하거나 돈을 찾을 때, 그러니까 펀드마다 여러분 선취 판매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도 있고 후취 판매 수수료를 부과하는 게 있잖아요. 선취는 미리 투자할 때 미리 떼겠다는 거고, 후취는 나중에 돈 돌려줄 때 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한 번만 내면 되고요. 보수는 지속적으로 빠져나갑니다. 펀드에서 매일매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수수료를 부과하는 펀드가 좋냐, 보수를 부과하는 펀드가 좋냐,
투자자가 선택할 때 장기 투자할 때는 판매 수수료 이게 좋다는 겁니다. 왜? 이건 한 번만 내면 되니까 장기 투자하고 싶을 때는 이런 형태가 좋다는 거고요. 단기 투자할 때는 보수가 좋다는 거예요. 보수는 매일매일 빠져나가니까 장기로 하다 보면 그 누적분이 크겠죠. 그래서 이제 단기 투자할 때는 보수 형태가 좋고 이해되죠? 다음에 이제 펀드는 이제 매일 기준 가격을 만들잖아요, 여러분. 펀드에서 이제 수익이 났는지 손실을 봤는지 기준 가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하루에 한 번씩 기준 가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수수료는 투자자가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기준 가격 계산할 때 영향을 안 줍니다. 근데 이 보수는 영향을 줍니다. 왜? 펀드에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펀드가 수익이 났든 안 났든 보수는 매일 빠져나가요.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네. 이것도 시험에 잘 나고요. 다음에 이제 19번 봐볼게요. 펀드를 또 이렇게 저렇게 유형을 나누는데 그 해설을 먼저 보시면 법적 형태에 따라서 앞에 세 가지 기억나시죠? 신탁형, 회사형, 조합형.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것은 법적 형태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공모냐, 사모냐. 공모냐, 사모냐는 모집 방식으로 분류하는 거고요. 개방형, 폐쇄형은 중도 환매가 되냐, 안 되냐. 추가형, 단위형은 추가 설정. 이 펀드에 또 투자할 수 있냐, 없냐. 단위형이라는 건 한 번 돈을 모으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더 이상 돈을 받지 않고. 근데 이제 추가형은 계속 돈을 받는 펀드다. 또 근거법이 국내법이냐 외국법이냐 또 저축 방식이 우리 예금하듯이 뭐 임의식 목적식. 그럼 이건 시험은 어떤 식으로 이제 대비하는 거냐면 바로 19번 전형적인 문제예요. 분류 기준이 뭐냐 이거죠. 자, 임의식과 목적식을 구분하는 분류 기준은 뭐냐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까? 그럼 좀 전에 봤으니까 저축 방법에 따라 분류하는 거다 이렇게 그 기준을 찾으면 되겠죠. 자, 20번. 그럼 이 중에서 우리 그 펀드 저축할 때요. 이 펀드도 지금 이제 저축 형태로 바뀌었잖아요. 임의식, 목적식 차이가 뭔지를 보겠습니다. 자, 임의식, 목적식 대표적인 차이는 뭐냐면 펀드 투자할 때 저축 기간하고 저축 금액을 정하냐 안 정하냐 이거예요. 몇 년간 투자할 거다. 얼마를 투자할 거다. 이걸 정하지 않으면 임의식이에요. 정하지 않는 게 임의식. 마치 요구불 예금하고 유사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목적식은 이 두 가지를 정하고 투자하는 거예요. 난 3년간 투자할 거야. 뭐 1,000만 원을 투자할 거야. 이렇게. 근데 이제 목적식은 정할 때 또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우리 예금도 거치식, 적립식 있잖아요, 여러분. 거치식은 한 번에 이제 돈을 투자하겠다. 일정 금액. 뭐 5,000만 원. 이렇게. 한 번에 투자하는 거. 그게 이제 거치식이고요. 마치 이제 정기 예금하고 유사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적립식은 정기 적금하고 유사한 거죠. 매월 불입하겠다. 매월 투자하겠다. 정기 적금과 유사한 거고, 현재 목표식은 거의 없는데요. 이 목표식은 저축 목표 금액을 정해놓고요. 그 한도가 될 때까지 투자하는 거예요. 나는 5,000만 원을 투자할 거야. 이렇게 약정을 맺고요. 목표식으로. 그러면 형편되는 대로 1,000만 원 넣고 500만 원 넣고 그래서 5,000만 원이 꽉 채워지면 그럼 더 이상 투자 안 하고 그 5,000만 원만 가지고 이제 유지가 되는 그걸 이제 목표식. 자, 20번 문제를 봐볼까요? 펀드 저축 방법 중에서요, 저축자가 저축기간, 저축금액,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 이걸 정하지 않고 저축하는 방식으로서 일종의 요구불예금과 유사한 거. 이름 뭡니까? 임의식이죠? 쉽네요. 네, 첫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